미국의 주도 아래 브레튼 우드 협정 바로 다음해인 1945년에 공식 출범합니다. IMF.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경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나요? 사실은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가 탄생은 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은 이런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산업시설이 파괴되면서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 능력이 없어진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셜 플랜 저희 배웠었어요. It is logical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do whatever it is able to do to assist in the return of normal economic health in the world, without which there can be no political stability and no assured peace. 미국은 1948년부터 약 4년 동안 서유럽 17개국에 약 13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식량 구입이나 공산품 구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분야를 통해서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제작사가 마셜 플랜 지원금을 받고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 조건은 무엇일까요? 영화? 그 영국에서 영화를 만들 때, 뭐 프랑스에서 만들 때 그런 거죠? 지금 답에 굉장히 가까워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답. 소품은 다 유럽 거 사야 되는 거예요. 옷 같은 거부터 해서 그런 거. 피터 90% 가깝지만 오답입니다. 소품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정답! 네, 해상. 유럽에 가서 촬영을 하면 야, 잘 그 받아먹어. 나라와 정말? 도시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뭐 사람들 고용도 하고 소품도 사고. 네, 그래서 거기 유럽 가서 촬영을 한다. 해성 정답입니다. 이건 1953년 제작된 로마의 휴일 첫 부분에 적혀 있는 자막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로마의 휴일이란 영화 잘 아시죠?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This film was photographed and recorded in its entirety in Rome, Italy. 이런 자막을 넣은 건 제작비를 정해진 정도로 모두 유럽에서 지출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다. 이 때문에 1950년대에는 쿼바디스, 벤허 같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유럽을 배경으로 해서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로마 휴일에서 스쿠터를 타고 막 거리 달리는 장면에서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서요? 그 장면이 거의 제일 유명해요. 막 오마주가 많이 됐는데 여기서 헵번이 타고 있는 그 이탈리아 그 베스파 스쿠터 있잖아요. 그 브랜드. 그거 PPL이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PPL이 있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 로마 휴일이 개봉한 해에만 10만 대가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효과는 진짜 그만큼 받았죠. 나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원조 계획인 마셜 플랜으로 달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갔고요. 그러면서 유럽의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고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점점 안정돼 가면서 전 세계 경제도 호황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로 퍼져나간 달러의 힘은 갈수록 더 강해졌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이런 호황 속에서 무역 적자를 겪기 시작을 합니다. 달러의 확산은 미국의 적자를 통해서 얻어졌기 때문이죠. 국내뿐 아니라 국가 간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통화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달러의 공급은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은 자기 금고에 가지고 있는 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그 달러를 찍어냈고요. 이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1960년대 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의 발행량은 더욱 늘어나면서 금과 달러 간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을 했죠. 당연히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미국의 행보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프랑스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Le fait que beaucoup d'États acceptent par principe des dollars au même titre que de l'or entraîne les Américains à s'endetter et à s'endetter gratuitement vis-à-vis de l'étranger, car ce qu'ils lui doivent, ils le lui payent avec des dollars qu'il ne tient qu'à eux d'émettre. Nous estimons nécessaire que les échanges internationaux soient établis comme c'était le cas avant les grands malheurs du monde, sur une base monétaire indiscutable et qui ne porte la marque d'aucun pays en particulier. 근데 저건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어 지금 들어보면. 아 맞지? 내가 갑자기 너한테 엄청 빚을 진 다음에 찍어가지고 줘버리. 뭐야 그게? 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드골 대통령의 못 믿을 달러 발언으로 세계 다른 나라들이 가진 달러에 대한 믿음 역시 크게 흔들리게 되죠. 이런 딜레마 혹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경제 용어로서는 트리피니 딜레마라고 합니다. 국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기축 통화인 달러 공급을 늘리면 결국 달러 가치는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떨어지게 되고 기축 통화로서의 국제적인 신용도도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고심 끝에 만든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 하에서도 결국 허점이 드러난 셈이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의 파장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달러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달러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금을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이 유출되면서 미국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달러의 신뢰가 떨어지고 프랑스 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금 퇴환을 요구하는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진퇴양난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리차드 닉슨은 1971년 8월 15일에 금 퇴환 중지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He is by far the strongest in the world to defend the dollar against the speculators.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근데 금이랑 달러를 교환해주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이랑 안 바꿔주면 달러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발표 이후 여러 나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달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달러 대신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실물 자산이다. 그래서 실물 자산인 금과 은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값이랑 은값이 올라가겠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달러가 더 이상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위기론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기는 어떤 여파를 가져왔을까요? 과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은 미국만의 위기였을까요?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금값이 뛰는 건 국제 거래에 달러를 사용하던
다른 나라 경제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닉슨 쇼크로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다른 나라들이 보유한 달러까지도 결국에는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건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에 명시된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와 같은 가치는 우리나라 원화 1,000원이라고 이렇게 정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화만 환율을 1,000원으로 유지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976년에 IMF 회원국들이 자메이카 킹스턴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제는 각국의 시장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자고 공식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아, 그때부터 이제 고정환율제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변동환율 제도죠. 변동환율제가 결정되자 IMF 회원국들은 각 나라의 화폐 가치를 보이지 않는 손 혹은 자유시장에 맡기고 금은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변화를 계기로 달러가 비로소 온전한 기축통화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는 미국이 가진 경제력으로 막강한 지위를 그냥 갖게 된 것이죠. 즉, 금과의 관계가 아니라 화폐의 가치만으로 진정한 기축통화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8년 발생한 엄청난 사건은 또다시 달러와 국제통화체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난리가 났었죠. 이른바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터진 것이죠.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파산 위기가 잇따라 현실화되면서 미 금융시장이 또다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은행 자산이 증발하고 미국의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 금융시장은 이번 주 내내 요동쳤습니다. 우리나라 한 가구의 평균 빚이 3,84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과 같은 속도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도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금융위기로 유럽도 좀 많이 휘청였다고 들었거든요. 엄청났죠. 그때 당시에 런던도 금융 약간 센터였어요, 유럽 쪽에. 그래서 아는 사람들도 투자은행 다녔다가 뭐 월급 깎였거나 아니면 아예 해고 당한 사람들도 많았고, 진짜 일반 사람들도 어떤 제2금융은행들 조금 불안해서 돈 막 빼려고 막 줄을 서고. 아직까지 힘든 것 같아요, 영국도. 그때 그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전 세계가 막 휘청거렸는데 어떻게 수습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그 경제 대공황 연구자였던 벤 버냉키 의장이 대공황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극약 처방을 내놓습니다. 대공황 당시에는 통화 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위기를 막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장 금리를 낮추어서 통화량을 늘리는 통상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연방준비제도의 자금으로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전례 없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양적 완화, 영어로는 이제 quantitative ease라고 그러죠. 은행에만 돈을 빌려줘야 되는 제도인데 그 규칙을 깨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 기업에다가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에다가 통화량을 공급을 했던 것이죠. The FOMC believes that a highly accommodative stance to monetary policy will be appropriate for an extended period.
이후에 벤 버냉키 의장은 경제가 어려울 땐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와 같은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미국 내에 달러가 많이 돌도록 통화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거를 그 헬리콥터 머니라는 표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이때 푼 돈의 규모가 무려 4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4천조, 4천, 거의 5천조.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08년 10%까지 치솟던 미국의 실업률은 2014년에는 5.9%까지 떨어졌고요. 2015년이 되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회복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뿌려놓은 돈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 미국 정부의 큰 숙제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럼 걷어들여야 되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달러를 줄이면 세계 각국이 보유한 달러가 연쇄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심하게 되면 그 나라들의 경제 위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달러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마음대로 줄이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2020년 전 세계에 덮친 코로나 팬데믹이 또 발생을 합니다. 맞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22.6%가 내린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33년 만에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wo very big words. The action I am taking will open up access to up to $50 billion of 미국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다시 오히려 돈을 더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풍자한 담은 만평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 만평이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아직도 있는데 점점점. 그리고 남자분이 그냥 일시적일 뿐이야 라고 대답해요. 밥 먹으면서. 마구 먹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저 체중이 그냥 일시적일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저 인플레이션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 뜻입니다.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의 그 제롬 파웰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단지 일시적일 뿐이다. 이 만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연말에 연방준비제도는 그 말이 실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정책의 방향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하죠. 지난 6월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2단계인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 전망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이 전 세계에 뿌려진 달러를 다시 거둬들이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의 정부 부채는 3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인플레이션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자국의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거를 막기 위해 그런 금리 인상을 한 거네요.